오늘 나눠드린 자료 좀 보겠습니다. 건물의 용도별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다음 중 건물의 용도랑 뭐 용도의 건물의 종류랑 용도의 연결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뭐 시험에 가끔 출제를 하고, 용도 변경 문제에서도 이 용도 건물의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뭐 우리 책에는 거기 297페이지 이하에 뭐 자동차 관련 시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운수 시설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나왔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기보다는 제가 정리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은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들이 나온다. 공들이. 그래서 공 중에 제일 가볍고 작은 거 무슨 공이죠? 요 1종근생. 나머지 공은 2종근생입니다. 탁구공은 1종근생, 나머지 공은 2종근생.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면적이 나오는데, 면적들이 미만인 게 있고 이상인 게 있습니다. 뭐 500제곱미터 미만, 1000제곱미터 미만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숫자는 처음부터 볼 필요는 없고, 미만은 작은 거, 이상은 큰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구분하십시오. 미만은 작은 거, 이상은 큰 거, 이런 식으로 해서 탁구장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 작은 거는 1종근생. 근데 나머지 공, 당구공, 테니스공, 볼링공, 골프공 이런 것들은 2종근생. 그 다음에 그 밑에 체육도장, 이게 뭐냐면 우리 애들 다니는 그 태권도장, 유도장 이런 것들, 그거는 1종근생. 태권도장, 유도장 이런 것들. 근데 규모가 작은 거. 근데 체력 단련장, 헬스장이죠. 그 다음에 에어로빅장. 그러니까 애들 다니는 태권도장이나 유도장 이런 것들은 1종근생인데, 우리가 다니는 헬스장이나 에어로빅장은 2종근생. 근데 그 밑에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위에 있는 것들은 싹 다 500제곱미터 미만이었죠. 근데 위에 있는 공들이라든지 태권도장, 뭐 에어로빅장, 헬스장 이런 게 규모가 커지면 이게 운동시설로 바뀝니다. 운동시설. 규모가 커졌을 때. 그 다음에 4번.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자,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건 구경하는 게 위주가 아니라 운동하는 게 위주인 겁니다. 해서 운동시설. 근데 관람석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체육관이나 운동장, 이런 것들은 문화 집회시설, 구경하는 게 위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에 보시면은 땡땡 의원 나오죠. 의원은 1종근생. 의원은. 근데 3번에 병원은 의료시설. 그러니까 땡땡 의원 이렇게 끝나면은 1종근생인데, 땡땡 병원 요거는 2종근생. 의료시설. 그 다음에 위에 보건소는 역시 1종근생. 근데 4번 시험에 무지 나왔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요거는 2종근생. 그래서 땡땡 병원 이렇게 끝나면은 의료시설, 땡땡 의원 요거는 1종근생. 근데 보건소도 1종근생이고, 근데 동물병원이나 동물미용실은 2종근생. 우리 1층에 있는 거, 이 2종근생입니다. 왜 학원이랑 동물병원이 같이 있는지는 좀 있으면 바로 밑에 나오죠. 학원.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학원은 2종근생. 그러니까 같은 2종근생이니까 그 같은 건물에 있는 거예요. 같은 건물에. 2종근생. 그 다음에 근데 학원인데 이게 규모가 커지죠. 요거는 교육연구시설로 바뀝니다. 학원이 규모가 커지면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학원 중에서 운전학원이나 정비학원 이런 것들은 자동차 관련 시설에 해당합니다. 자동차 관련 시설. 그 다음에 무도학원. 이 무도학원이 뭘까요? 무술 가리키는데? 춤추는데. 춤추는 거 재밌죠?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춤추는 거 재밌으니까 위락시설. 그래서 일반적인 학원들, 그냥 애들 다니는 수학학원, 영어학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2종근생. 근데 규모가 커지면은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자동차 운전학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비학원 이런 것들은 자동차 관련 시설인데, 무도학원 요거는 위락시설. 그 다음에 공공도서관 중에 규모가 작은 것들, 그 주택가에 보면은 조그만한 무슨 도서관들 있죠. 이런 것들은 1종근생. 1종근생은 모든 용도 지역에 다 허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독서실은 2종근생. 그래서 이런 건물들 있죠. 수학학원 있고, 영어학원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독서실 있고. 수학학원, 영어학원 다니는 애들 독서실 오라고 같은 건물에 짓는 것도 있지만, 얘네들이 싹 다 2종근생입니다. 얘네들이. 학원도 2종근생, 독서실도 2종근생. 근데 도서관은 교육연구시설. 그 다음에 6번에 1번 장의사. 장의사 장례시설 아닙니다.
이종근생.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장례시설 이런 거 아니고 이종근생. 장례시설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뭐 장의사 이런 거 장례시설 이렇게 내버리면 헷갈릴 수 있겠죠. 충분히. 그 다음에 장례식장은 장례시설. 근데 화장시설, 봉안당, 납골당 이런 것들은 묘지관리시설.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인데 전에 말씀드렸나? 이 휴게음식점이랑 일반 음식점의 차이가 뭐였죠? 네. 롯데리아, 맥도날드 이런 거 휴게음식점. 근데 우리 밑에 있는 쪽갈비집 이런 거는 일반 음식점. 술 파는데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휴게음식점, 이 규모가 작은 것들은 일종근생입니다.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그러니까 커피집이나 이런 것들 규모가 조그만한 거 이런 것들은 일종근생.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지죠. 그러면 이종근생. 근데 그 밑에 일반 음식점은 무조건 이종근생. 그 다음에 단란주점. 제가 단란주점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까? 아,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까? 그 단란주점이 왜 만들어지냐면 가족의 단란을 위해서 만들어진 주점이 단란주점입니다. 모르셨네. 가족들끼리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한 거죠.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이 가가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딸이 뭐 아버지 오늘 우리 같이 노래방 가요 이런 거죠. 그래서 노래방 갔습니다. 식구들끼리. 그래서 식구들끼리 이제 돌아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아버지가 노래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왜 노래를 안 하십니까? 하니까 나는 술 안 먹으면 노래 안 한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가족의 단란이 깨지는 겁니다. 해서 술을 먹으면서 노래할 수 있게끔 만든 주점이 단란주점. 그래서 이거는 원칙은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 진짜인데 안 믿으시네. 자, 그 단란주점은 워낙에 이제 불법적으로 영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다 나쁘게만 생각하는데 원래는 조도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외부에서 내부가 뭐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설치 기준에. 그래서 노래방이 이종근생인데 단란주점도 규모가 작은 것들은 이종근생입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커졌을 때는 위락시설로 바뀝니다. 150제곱미터 미만인지 이상인지를 가지고. 그래서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9번에 안마시술소 나오죠.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이런 것들은 이종근생, 위락시설이 아니다 라고 써놨죠.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근데 안마원은 일종근생입니다. 아까 의원 뭐였죠? 일종근생. 병원은 의료시설인데 의원은 일종근생.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는 이종근생인데 안마원은 일종근생. 원으로 끝나는 것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의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조산원 이런 것들 싹 다 일종근생. 원으로 끝나면 안마원, 그 다음에 조산원,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의원 이런 것들 다 일종근생입니다. 그 다음에 그 네이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안마시술소와 안마원의 차이가 뭘까라고 제가 막 찾아봤는데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거기도 구분을 잘 할 수 없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맹인 안마사가 있고 뭐 샤워시설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막 구분을 하고 하던데 정확한 기준은 뭐 거기도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안마시술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종근생. 근데 안마원은 일종근생. 그 다음에 총포사, 이거 이종근생입니다. 이종근생. 아까 장의사도 이종근생이었죠? 총포사도 이종근생. 총포사 이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이렇게 내버리면은 엄청 헷갈립니다. 이거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아니고 이종근생. 이종근생. 총포사가 가끔 이제 상가 있는데 보면 보입니다. 이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니라 총포사. 그 다음에 음악당, 극장 등 공연장인데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 그러니까 소극장 같은 거겠죠. 요거는 이종근생.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은 문화집회시설. 문화집회시설. 그 다음에 3번 이건 별표. 시험에 무지하게 나왔죠. 이거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이거는 관광 휴게시설입니다. 관광 휴게시설. 이것도 혹시 그 영화 아시나? 광식이 동생 광태인가? 그 영화 아십니까? 거기 보면은 그 동생 광태로 나온 애가 그 봉태규 씨죠. 봉태규 씨. 광식이 동생 광태. 이 봉태규입니다. 봉태규. 그리고 봉태규 상대역으로 나온 사람이 김하중 씨입니다. 이 두 사람이 뭐 썸 타는 관계인가? 그랬는데 데이트를 가는 거예요. 데이트를. 어딜 가냐면 자동차 극장입니다. 영화를 안 보셨네 다. 자,
그 자동차 극장에 가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하려는 단계다 보니까 둘이 자동차 극장에 가가지고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봉태규 씨가 김하중 씨한테 뽀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하중 씨가 뽀뽀하지 말고 영화나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봉태규 씨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야, 주변을 보라고. 지금 누가 다 영화 보고 있냐고. 그 주변을 둘러보니까 차가 이렇게 부연 것처럼 이렇게 김이 서려가지고. 그래서 자동차 극장, 야외 극장이죠? 야외 극장, 영화 보러 가는 데입니까? 쉬러 가는 데입니까? 쉬러 가는 데, 관광 휴게시설. 쉬러 가는 데니까 관광 휴게시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틀리면 안 됩니다. 자동차 극장, 영화 보러 가는 데 아니고 쉬러 가는 데. 쉬러 가는 관광 휴게시설. 이렇게. 문화 집회시설 아니고 관광 휴게시설. 쉬러 가는 데입니다.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시험에 무지하게 나왔습니다, 이거.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은 영화 보러 가는 데 아니고 쉬러 가는 데. 관광 휴게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동식물원. 자,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동물을 키워서 먹습니까? 구경합니까? 그래서 문화 집회시설. 근데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서 먹는 데는 문화 집회시설이 아니라 동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우리가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서 먹는 게 아니라 구경하니까 문화 집회시설이죠. 근데 도축장 이런 것들이 동식물 관련 시설입니다. 동식물 관련 시설. 동물원, 식물원이 동식물 관련 시설이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을 키워서 먹는데 이런 데가 동식물 관련 시설. 근데 동물원이나 식물원은 우리가 키워가지고 구경을 하니까 문화 집회시설. 그 다음에 카지노, 위락시설입니다. 야, 카지노가 위락시설 당연하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관광 휴게시설 이렇게 내버리면은 엄청 헷갈리죠. 카지노 보통 어디에 있죠? 호텔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관광 휴게시설 이렇게 내버리면은 그렇지, 관광지에 가면은 카지노가 있으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카지노는 위락시설입니다. 위락시설.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은 노유자시설 아니고 관광 휴게시설. 어린이회관은 노유자시설이 아니라 관광 휴게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유스호스텔,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입니다. 수련시설.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 근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입니다. 업무시설. 그래서 유스호스텔은 수련시설, 그 다음에 콘도미니엄은 숙박시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업무시설, 그 다음에 종교집회장. 자,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이종근생. 그러니까 조그만한 포교당이라든지 선교하는데 이런 데는 이종근생인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은 종교시설입니다. 종교시설. 그래서 종교집회장은 두 가지로, 작은 것들은 이종근생인데 커지면 종교시설. 그 다음에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해서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짜리들은 일종근생. 편의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집니다. 그럴 때는 판매시설. 이렇게. 그 다음에 공공업무시설 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짜리들은 일종근생. 그 파출소라든지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규모가 작죠? 이런 것들은 일종근생. 근데 시청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규모가 커지면은 옆에 있는 강명경찰서 이런 것들 규모가 커지면은 요거는 공공업무시설입니다. 공공업무시설. 그래서 조그만한 파출소 뭐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센터 이런 것들은 일종근생인데 규모가 커지면 업무시설. 그 다음에 18번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것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거 부동산 중개사무소, 출판사, 결혼사무소. 예전에는 2번, 3번밖에 없었습니다. 2번, 3번밖에.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거 500제곱미터 미만짜리들은 이종근생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일반 업무시설이 됩니다. 근데 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 조그만한 것들은 그 뭐 서민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하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창업을 쉽게 하기 위해서 30제곱미터 미만한 거, 채 10평도 안 되죠. 이런 것들은 일종근생입니다. 일종근생. 그러니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세 가지로. 30제곱미터 미만들은 일종근생, 500제곱미터 미만은 이종근생, 그거보다 커지면은 업무시설.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근생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전에는 나왔었는데. 그래서 일종근생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조그만하게 차리는 거는 어디든지 차려도 상관없습니다. 일종근생이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이거 고시원이라고 했죠. 고시원.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입니다. 근데 규모가 작은 것들 500제곱미터 미만은 이종근생인데,
근데 이게 규모가 커지면은 숙박시설로 바뀝니다. 자, 우리 아까 용도 변경할 때 보면은 영업시설군에 다, 판, 운, 숙이죠? 이 다가 뭐죠? 다중생활시설. 이종근생 중 다중생활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요 영, 교, 근 있죠. 근에 보면은 여기 1종근생, 2종근생 있죠. 그런데 이 2종근생에서는 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빠져 있으니까.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인데 고시원에서 예전에 사고 같은 거 되게 많이 났죠. 그러다 보니까는 용도 변경을 좀 어렵게 하기 위해서 2종근생 중에 다중생활시설만 이렇게 빼서 올린 겁니다. 위로. 그래서 이 숙박시설, 규모가 크든 작든 고시원은 싹 다 영업시설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시원이 규모가 작은 거는 이종근생, 규모가 큰 건 숙박시설인데 고시원에서 사고가 워낙 많이 나니까 이걸 안전기준, 용도 변경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빼놓는 겁니다. 영업시설군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 역시 노유자 시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유자 시설이. 유치원은 학교라고 했죠. 초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입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21번에 사람을 실어넣는 거, 뭐 터미널, 항만, 공항 이런 것들은 운수시설. 근데 물건 실어넣는 거,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이런 것들은 창고시설. 그래서 터미널, 여객터미널, 항만, 뭐 공항 이런 것들은 운수시설입니다. 사람 실어 나르면. 근데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이런 것들은 창고.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안에서 대부분의 문제는 걸립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던 것들이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이런 것들 시험에 무지하게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참고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 정도가 건물의 종류. 그 다음에 300페이지. 제조업자, 유통업자 이런 것들은 됐습니다.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14번. 아까 건축물의 정의가 있었죠. 적용 대상물에서. 건물이라는 건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뭐 대문이나 담장.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14번에 건축물이긴 하지만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 아, 이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 것들. 예전에는 뭐 가지정문화재라고 하다가 이걸 바꾼 거죠. 임시지정문화재. 그러니까 남대문, 동대문 문화재 맞습니까? 네. 국보 1호, 보물 1호 인데 그런 것들 건물이죠. 남대문 건물 맞습니까? 네. 지붕 있고 기둥 있고 벽 있으니까 건물 맞는데 그거는 문화재니까 건축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 자, 그러면은 전통가옥 이거는 건축법을 적용할까요? 안 할까요? 전통가옥 해야죠. 그냥 전통가옥이지 이게 문화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재. 갑자기 시험장에서 자기가 문화재 청장이 돼가지고 이걸 문화재로 지정해버리는 사람이 있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정 문화재나 가지정 문화재만 문화재보호법이 적용을 받는 거지 그냥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또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거고, 이번에 철도나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다음의 시설 해서 운전 보안시설, 그 다음에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그 다음에 플랫폼, 그 다음에 해당 철도 또는 궤도 사업용 급수, 급유, 급탄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오답으로 많이 나왔던 거, 철도 역사는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죠. 그러면 이거 건축법 적용합니까? 네. 철도 역사는? 네. 광명역 역사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근데 광명역에 있는 철도, 선로, 부지 위에 있는 운전 보안시설, 플랫폼, 급수, 급유, 급탄시설, 철도, 선로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광명역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주 가보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갈 때 선로 위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이 있습니다. 쭉. 그거는 위에 지붕 같은 게 있으니까, 지붕 같은 거 있고 기둥이나 벽이 옆에 있으니까 건물은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보행 시설은. 다만 철도 역사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톨게이트죠. 건축물은 맞지만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도로 위에 있으니까 도로법 같은 걸 적용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로서 가로 안에 보시면은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즉 땅에 정착되면 안 됩니다. 이동이 쉬운 것만. 그 다음에 하천구역 내에 있는 수문주택시, 얘네는 건물이긴 하지만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면적 등에 관한 정리가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문제 풀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그 다음에 304페이지 보시죠. 304페이지. 자, 이제 요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게 적용 대상물, 대지는 하나의 대지가 하나의 필지가 되는 게 원칙인데 둘 이상의 필지를 묶어서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고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건물은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에 딸린 시설물,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이런 것들을 건물이라고 하는데 방금 보신 거 건물이긴 하지만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설비는 승강기, 피레침, 국기 해양대 이런 것들인데 시험이랑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건물의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일부 공작물이 있죠. 옹벽이나 담장은 2m를 넘는 거. 옹벽이나 담장은 2m를 넘는 거. 광고탑, 광고판은 4m.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 굴뚝, 철탑, 기념탑, 장식탑, 통신용 철탑은 6m. 그 다음에 고가수조는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를 넘는 싹 다. 그 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이나 철골 조립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은 8m 이하. 이게 건축법 적용을 받는 일부 공작물. 그 다음에 적용행위는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 각각의 개념들은 한번 보시고 대수선은 주요구조부, 울트라 이렇게 구분해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이런 것들은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근데 다가구, 다세대, 세대 간의 경계벽,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 이런 것들은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다 라는 것. 그 다음에 건축물의 외벽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역시 대수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은 자산 전문 연구 근주기에다가 그 표를 통째로 외우시고 올라갈 때는 허가받고 내려갈 때는 신고하고 같은 시설군에서 바뀔 때는 대장의 기재상 변경 신청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같은 용도군 안에서 바뀔 때는 그냥. 그 다음에 1, 2종 근생 상호간의 용도 변경도 그냥 합니다. 그 다음에 뭐 허가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든 간에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허가 대상 올라가는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위험한 걸로 바꾸는데 면적도 클 때는 건축사 설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규제, 어떠한 규제를 받는지. 자, 보면은 건물이 지어지는 절차를 보면 맨 처음에 입지, 규모, 사전, 결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입지, 규모, 사전, 결정. 자, 이 사전 결정을 받고 나서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허가 받고 나서 착공을 하는데 착공할 때는 공사 계획을 신고를 해줘야 되고 착공을 하고 나서 공사가 완료됐을 때에는 마지막에 건물 쓰기 전에 뭐 봤죠? 사용 승인을 받고 건물을 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건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맨 처음에 사전 결정부터 보면은 사전 결정이라는 건 뭔가 사전에 결정을 받아본다 이 말이죠. 이 사가 뭐였죠? 허가 전에.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미리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예전에는 토지를 매입해서 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토지를 비싼 돈 주고 매입을 해가지고 허가 신청을 했는데 내가 건축 규제를 잘 몰라가지고 여기는 내가 지으려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인 거죠. 그러다 보면 이 토지를 매입한 사람들은 토지가 붕 뜨죠, 공중에.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내가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결정받아 보는 거, 이걸 사전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허가권자에게. 그래서 허가권자에게 허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이걸 사전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전 결정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은 그때 토지를 매입을 하고 소유권을 확보한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을 하는 거죠. 요걸 사전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사전 결정의 대상이 되는 거는 허가 대상 건축물입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허가 여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이걸 사전 결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4페이지 보시면은 사전 결정의 신청.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누구한테? 허가권자에게 다음의 사항이 허용되는지 사전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서 1번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허용되는지 여부, 그러니까 허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 두 번째,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 및 건축 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그 다음에 내가 허가를 신청할 때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심의, 평가 동시 신청인데 건축위원회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사전 환경성 검토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인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 대상일 때. 요거는 뭐 다 안 써놨는데, 그 다음에 사전 결정 후 통지인데 허가권자는 사전 결정 신청자에게 통지를 해야 되고, 결정의 효과. 사전 결정을 받으면 산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하천 전용 허가가 의제가 됩니다. 단 미리 협의 및 의견서를 제출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산지 전용 허가를 같이 받고 싶죠. 그러면 사전 결정을 신청할 때 산지 전용 허가에 관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전 결정을 해주는 사람인 허가권자가 산지 전용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장은 건축법에서는 15일. 이런 것들은 제가 날짜들은 다음에 한번 묶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15일 안에 요거 사전 이 허가권자에게 통지를 해주면은 사전 결정을 받았을 때는 사전 이거 농지 전용 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뭐 이런 것들이 요거 사전 결정의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더 써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에 나올 겁니다. 농지 산지 전용 허가에서 보전 농지인 경우에는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만 해당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단서에. 그런 것들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고, 건축허가 신청 의무인데 사전 결정 받고 나서 허가 신청은 얼마 안에 하죠? 2년 안에. 2년 안에 허가 신청 안 하면 사전 결정이 어떻게 합니까? 효력이 상실됩니다. 효력이 상실. 그래서 허가 받고 나서 2년에 사전 결정 받고 나서 2년 내에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상실.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사전 결정 받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2년 안에 뭐 하는 거죠? 허가 신청하는 거다. 허가 신청. 근데 이거 띄워놓고 착공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인데, 자, 건축주가 공사를 하다가 이제 골조 공사를 마무리한 거죠. 그래서 철골들이 이렇게 막 서 있는 겁니다. 철골들이. 이렇게 한 채로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하면 도망가겠죠. 그러면 도시 한가운데 이래 뼈대만 남아있는 건물이 앙상하게 남아있는 거죠. 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리고 이거 태풍 같은 거 불면 뼈대 같은 거 이거 날아다닐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관리 예치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합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를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근데 안 할까봐 돈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대상 건축물은 거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그게 작년 시험 문제. 1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제외되는 건축물, 분양 보증 받은 거 이런 것들은 제외한다 이 말이고, 예치 금액은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주가 건축 공사비의 거기 1%, 10% 아니고 1%. 그래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게 대해서 건축 공사비의 1%만큼을 예치하게 합니다. 이걸 안전관리 예치금. 그래서 공사 현장을 방치하고 도망가는 걸 대비해서
이러한 것들 안전 조치를 위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돈을 미리 받아놓는 거죠. 공사비의 1%만큼을.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안전관리 예치금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건축물의 안전 영향평가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306페이지 건축허가. 건축허가.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허가권자. 건축법에서는 역시나 요거 허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허가. 건축 허가는 원칙 누가 하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건물을 특별시 내지는 광역시에서 건축할 때에는 허가권자가 누구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허가권자가 바뀝니다. 서울시에서 원칙 건축허가 누가 하는 거죠? 구청장이. 서울시 금천구, 서울시 구로구에서 내가 건물 지으려고 합니다. 구로구청이나 금천구청을 가면 됩니다. 근데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큰 건물 지을 때는 구청 가면 안 되고 시청을 가야 돼요. 시청을. 이렇게 허가권자가 아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는. 근데 이걸 시나 군에서 짓습니다.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을. 이럴 때는 허가권자가 그대로 시장, 군수. 그러니까 시나 군에서는 허가권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광명시에서 25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내가 어디 가면 되죠? 그냥 시청 가면 됩니다. 이때는. 그러니까 도청 갈 필요 없고 시청 가면 됩니다. 시청. 이렇게. 그러니까 시나 군에서는 허가권자가 변경이 안 되는데 특별시나 광역시에서만 이러한 건물을 지을 때는 허가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으로 바뀝니다. 다만 시나 군에서는 이런 큰 거 지을 때는 허가는 그대로 시장, 군수가 하는데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도지사의 승인. 그래서 이걸 도지사의 사전 승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허가권자에 절대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두 명 있죠. 첫 번째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축 허가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국장.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이거. 도지사. 이게 시험에 많이 나왔죠. 도지사는 건축 허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서는 무조건 시장이나 군수가 허가를 하는 거지 도지사는 여기 사전 승인을 해주는 사람이지 건축 허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해서 요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이런 건물들에서 첫 번째 건축물 연면적의 30% 이상을 증축해서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도 이러한 경우에 포함을 하고, 두 번째 제외되는 건물이 공장, 창고, 그 다음에 심의를 거친 건축물 이러한 것들은 요거에서 제외합니다. 그래서 제외되는 거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공장이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럴 때는 서울시에서 20만 제곱미터의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허가받죠? 공장은 제외되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야죠. 구청장한테. 원래는 20만 제곱미터일 때는 특별시장한테 가야 되는데 공장, 창고 이런 것들은 제외하니까 원칙대로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허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제외되는 거. 시험에 무지하게 나왔죠, 이것도. 제외되는 거. 공장, 창고. 요거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공장이나 창고는 이런 것들. 허가권자가 바뀌고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첫 번째가 대형 건축물. 여기 나와 있는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요건은 똑같습니다. 요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연환경 보호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층수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5가지 시설을 지을 때, 그 5가지 시설이 첫 번째는 일반 업무시설, 두 번째는 일반 음식점,
다음에 세 번째 위락시설. 다음에 네 번째는 숙박시설. 다섯 번째 공동주택. 요게 첫 번째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육환경보호나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역시 여기도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상 건물에 해당하더라도 도지사가 지정 공고를 하지 않으면 그건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규모는 없습니다. 여긴 규모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 첫 번째 위락시설, 두 번째 숙박시설을 지으려고 할 때 이러한 것들이 요 세 가지가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이러한 시설들을 지을 때, 그 다음에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 역시 도지사가 지정 공고한 구역 안에서 요거 규모는 따로 없고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지을 때. 자, 자연환경이나 수질오염 방지라는 거는 외형적인 것들이에요. 외형적인 거.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고 수질이 오염이 되려면 일정한 규모가 돼야 자연환경이 파괴가 되고 수질이 오염이 되는 겁니다. 해서 자연환경 보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3층 이상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 근데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 이런 것들은 사람의 내면을 보호하는 겁니다. 정신세계를.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들이니까 이러한 것들은 따로 규모가 없는 거죠. 중학교 앞에 위락시설 1제곱미터만 있어도 그 중학교는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굳이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규모가 따로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차이점. 그 다음에 시설들이죠. 시설들. 자, 요거 한번 외웠었는데 직장인들 일이 어디서 하죠? 일반 업무시설에 일했죠. 일 끝나고 나면 어디 가죠? 회식하러. 회식하러 일반 음식. 여기 쪽갈비집 오는 겁니다. 여기 밑에 쪽갈비집. 일반 음식점에. 그 다음에 일반 음식점에서 회식하고 나서 2차는 노래방은 이종근생이었죠. 아까 봤죠? 단란주점과 노래방은 이종근생이니까 안 되고 나이트클럽, 위락시설에 가죠. 위락시설에. 그리고 2차 가니까 꼭 오버하는 사람들 있죠. 술 먹고 오버했습니다. 얘네들 집에 못 가겠죠. 어디 재웁니까? 요 옆에 숙박시설에 재웁니다. 숙박시설, 모텔에. 그리고 말짱한 사람들은 집에 가면 됩니다. 이렇게. 일 어디서 했죠? 업무시설에서. 회식하러 일반 음식점 갔다가 2차는 위락시설, 나이트클럽. 노래방은 이종근생이니까 안 됩니다. 위락시설에. 그 다음에 오버한 사람은 어디 잡죠? 숙박시설에 재우고 나머지는 공동주택 집에 갑니다. 근데 교육환경이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 이 두 가지. 이렇게. 이게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 이것도 시험에 무지하게 나왔던 거죠. 그래서 허가권자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도지사의 사전 승인 대상까지. 그 다음에 307페이지 가로 3번. 위락 및 숙박시설 불허가 처분인데,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한국 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거기 중요한 거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게 허가 거부 사유입니다. 허가 거부 사유. 그래서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건데, 첫 번째,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뭘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허가 거부 사유. 두 번째, 방제지구나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고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물에 자주 잠기는데 거기를 주거용으로 활용한다든지 사람이 머무는 공간을 설치하면 위험해지겠죠. 이럴 때는 뭘 거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다.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허가 거부 사유.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건축허가의 필수적 취소 사유 나오죠. 자, 얘네는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겁니까? 할 수 있는 겁니까? 필수적이니까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해서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서 동그라미 1번의 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답니다. 해서 허가받고 나서 착공 신고는 얼마나 해야죠? 2년. 근데 가로 안에 공장은 3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어떻게 한답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은 얼마 동안 연장해 준다고 그랬죠? 1년. 그래서 착공 의무 기간은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을 해줍니다. 연장을. 이렇게. 그래서 허가받고 나서 원칙은 2년. 근데 공장은 3년 안에 착공 안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두 번째, 위 1일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는 했습니다. 착공 의무 기간 안에 착공은 했는데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상실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350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주택법에서 취소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했죠? 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 취소 나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는. 그래서 자, 주택법에서는 허가 대신에 뭐 받죠? 자, 여기 보면은 주택법에서 사업 주체가 되려는 사람은 미리 국장에게 등록을 합니다. 이 등록한 사업 주체가 한 번에 짓는 건물의 개수가 30호, 30세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에는 허가 대신에 사업, 계획, 승인을 받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착공하고 착공할 때는 공사계획을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럴 때 승인일로부터 원칙은 얼마 안에 착공하는 거죠? 5년.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니까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5년. 그래서 허가는 2년, 사업계획 승인받고 나서는 5년. 이게 더 많이 짓는 거니까 주택법에 가면 숫자들이 조금씩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허가받고 나서는 2년 안에 착공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5년 안에 그때 거기 350페이지 5번에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오죠? 1번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 건축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죠? 그 중에 1번은 공사 착수 시기를 위반해서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그래서 5년 안에 착공 안 하면은 허가를 허가가 아니라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두 번째,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했을 때 아까 건축 허가 취소 사유에 보면은 착공 신고 전에 경공매 등으로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착공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똑같죠? 3번, 사업 주체가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완료가 불가능할 때 이번에 아까 허가 취소 사유에 이번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즉 사업계획 승인 취소 사유랑 허가 취소 사유가 똑같죠? 근데 건축 허가는 취소하여야 한다. 근데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사유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착공 의무 기간이 좀 다르죠. 허가는 2년, 공장은 3년 안에 착공 안 할 때. 근데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는 5년 안에 착공 신고 안 할 때. 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할 수 있다. 이게 똑같습니다. 사유는 똑같은데 사업계획 승인, 주택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거고 건축 허가는 필요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5번. 대지의 소유권 확보 보시죠. 308페이지 가로 5번.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얼마나 확보해야 될까요? 100%. 별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땅에 건물 지을 수 없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건축 허가를 받으려는 대지의 소유권을 100% 확보해서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1번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을 때, 뭐 지상권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거겠죠. 다만 중요한 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권원을 확보하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그 다음에 2번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 안전의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및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건축물 및 해당 대지 공유자 수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 사람들,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에는 일단 허가내줍니다. 세 번째, 건축주가 건축 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해서 주택법을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관계를 증명한 경우, 그러니까 주택법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을 때에도 소유권 확보에 관한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거 이상의 동의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해할 것을 확인한 경우, 공공기관이 그 사람한테 나 좀 이따가 팔 거야 라고 확인을 시켜줬죠. 그러면은 아직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지 않았지만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겁니다. 공공기관 관리청이 거짓말하진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건축주가 집건법의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건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집합 건물법 민법에서 배우죠? 배우죠? 배우십니다. 그거 민사특별법에 가면 나오죠. 집합건물. 거기서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얼마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죠?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5분의 3가 그럴 텐데. 네, 5분의 3가 그럴 겁니다. 아마. 민법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N은 5분의 4니까 100% 확보 안 했죠. 그래도 일단 허가 내줍니다. 그 다음에 건축신고인데 이건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 매도 청구 보죠. 310페이지.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대지 또는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 자, 아까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는 원칙은 100%의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 내주는 경우 중에 첫 번째는 권한을 확보했을 때, 이 권한은 다만 제외되는 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라든지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때 건축물을 신축, 개축, 재축,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동의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그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에는 허가를 내줍니다. 그 다음에 주상복합 같은 거 지을 때 주택과 주택 외시설을 동일한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의 동의요건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허가를 내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공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 그 국공유지 관리청이 그 사람에게 매각하거나 양려할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집합 건물에서 공용 부분을 변경하기 위해서 집건법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에는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를 내줍니다. 그 중에서 요거 80% 이상이 동의하고 그 사람 동의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분의 합계가 80% 이상일 때는 허가를 내주는데, 나머지 20%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착공할 수 있습니까? 네가 아니죠. 허가는 80%만 동의를 해도 허가를 내주는데 20% 남의 땅에다가 착공 신고해가지고 건물 지으면 됩니까? 안 되죠. 이런 게 되면은 그냥 남의 땅에다가 건물 짓고 다니지 수업 들을 필요가 없죠. 남의 땅에 건물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업계획 승인이나 건축허가나 마찬가지,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받을 때는 아직 소유권을 100% 확보하지 않더라도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수 있습니다. 다만 착공에 들어갈 때에는 남의 땅에 모래 한 톨도 있으면 안 됩니다. 권원이라도, 최소한 권원이라도 100%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해서 이 20% 없이는 공사에 착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20%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매도 청구권입니다. 매수 청구가 아니라 매도 청구. 매수 청구는 국계법이랑 농지법에만 나옵니다. 국계법이랑 농지법에. 그리고 내가 건축주인데 이 20%가 없으면 착공을 못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야, 팔고 나가 라고 하는 게 매도 청구. 근데 매수 청구는 이것 좀 사주세요 하는 게 매수 청구. 10년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안 하니까 야, 이거 사업 안 할 거면 차라리 사줘 라고 하는 게 매수 청구. 농지법에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처분 사유 1년 안에 처분을 안 하고 처분 명령을 하죠. 즉 처분 명령 받고 나서는 얼마였습니까? 6개월.
처분 사유가 발생하고 나서 처분 그 1년 안에 처분 의무가 발생하고 그 처분 의무 기간 안에 처분 안 하면은 6개월 안에 처분 명령을 내린다. 처분 명령을. 근데 처분 명령 받은 농지를 내가 팔고 싶은데 이게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농어촌공사 네가 사줘 라고 하는 게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이 어떤 데였죠? 절대농지라고 하는 농업밖에 못하는 땅입니다. 이거 팔려고 하면 잘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니까 이거 좀 사줘 하는 게 매수 청구. 근데 매도 청구는 이러한 땅들 없이는 내가 공사에 착수를 못하니까 이거 팔고 나가. 팔아라. 나한테 팔아라는 게 매도 청구. 이렇게 매수 청구는 국계법이랑 농지법에서만, 나머지 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에서는 매도 청구라는 게 나옵니다. 건축주가 이거 없이는 공사에 못하니까, 사업을 못하니까 팔아라. 매도 청구. 이렇게 매도 청구할 때 항상 가격은 시가로. 매도 청구는 사는 사람이 답답한 거니까 이거 없으면 내가 착공 못 들어가죠. 그래서 비싸게 삽니다. 근데 매수 청구는 감정가나 공시지가로 합니다. 감정가나 공시지가. 근데 도시군 계획시설에서 매수 청구에서 나오는 매수 청구는 공치법을 준용한다라고 했어요. 매수 청구권에서는 매수 가격이나 매수 절차에 관해서는 공치법을 준용한다. 근데 농지법에서는 하나는 공시지가로 하나는 감정가로 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매도 청구는 항상 시가로. 매도 청구는 사는 사람이 이거 없으면 공사에 못 들어가니까 시가대로 주고 사는 겁니다. 시가대로. 그리고 매도 청구라는 건 이거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토지 소유자한테 이거 팔고 나가라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매도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하는 겁니다. 해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일단 협의해보고, 협의가 안 되면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해서 매도 청구라는 게 나오면 항상 시가로 하고 그 다음에 3개월 이상 협의하여야 한다, 이런 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뭘로?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 청구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니까 그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소유자와 미리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됐을 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뭐 2번 이런 것도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 지분 등에 대한 처분. 자, 이 동의하지 아니한 20% 중에 소유자에 보니까 나카무라가 있는 거죠. 나카무라. 이런 나카무라들은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하죠. 나카무라 나타나라, 나카무라 나타나라. 그리고 나서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토지로 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차례 이상 공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공고한 날부터 30일이 지났을 때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본다. 그리고 감정가를 법원에다 공탁하고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건축 허가 제한. 마지막으로 보면 제한이라는 게 나오면 항상 왜 제한하는지, 그리고 제한하는 기간,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계법에서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었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는 사유가 5가지가 있었죠.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는 지역, 내지는 우량용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찾아보죠. (203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나오죠.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래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해서 그 뒷페이지 박스 안에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 5가지가 나오죠. 요거는 많이 했으니까 그냥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읍, 니은은 한 번 3년 동안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연장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근데 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수립할 예정인 곳에서는 3년 동안 제한하고, 연장은 2년 동안,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3년 제한할 때는 심의를 거쳐서 제한하는데, 연장할 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라는 게 나오면 항상 왜 제한하는지, 제한하는 사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한하는 기간이 나옵니다. 두 번째 제한은 어디서 나왔었냐면 정비법에 나옵니다. 정비법에. 지금 이쪽에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뭐 했냐면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죠.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요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매력,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는 아마 33페이지 정도에 있을 겁니다. 나눠드린 자료 33페이지에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속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중목의 별채 및 식재 이런 것들 할 때는 시장, 군수 등에게 허가받아야 되죠. 근데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이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할 거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비경제적인 투기 세력들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이 투기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분을 쪼개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 행위를 제한하는데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 여기서는 제한하는 이유는 지분을 쪼개는 것, 비경제적인 투기 소유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딱 두 가지 행위, 건축물의 건축이랑 토지의 분할을 제한합니다. 기간은 3년 동안 제한하고 연장은 1년. 그래서 항상 나오는 거, 제한이라는 글자가 나오면 항상 왜 제한하는지, 언제까지 제한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허가 제한. 자, 요 기본서에다가 건축허가 제한 옆에 제목에다가 써놨는데 허가권자는 허가권자 제한 X 이렇게 써놨습니다. 건축허가라는 거는 기속행위라서 허가권자한테는 허가를 내줄지 말지 결정할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서 건축허가 제한에는 허가권자가 제한을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원칙적인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허가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고 국장이나 시, 도지사가 제한을 합니다. 국장이나 시도자. 허가권자는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인 경우에도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자신의 허가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기속행위라서 그렇습니다. 기속행위라서. 그래서 국장이 제한할 수 있는 사유는 첫 번째, 국토 관리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두 번째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 군 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건축 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유는 요렇고 사유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제한하는 기간이 2년 동안 제한하고 한 차례만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2년 플러스 1년. 여기는 제한이 총 3번이 나옵니다. 3번이 총. 이런 것들은 제가 한 9, 10월 달 정도에 마지막에 자료를 한번 나눠드릴 겁니다. 다 비교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서 건축 허가 제한에서만 나오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시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하거나 허가받은 건축물을 착공을 제한했을 때는 즉시 국장에게 보고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받은 국장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할 때는 시도지사에게 해제를 명할 수 있다라는 거. 요거는 건축 허가 제한에만 특이하게 나오는 거. 요까지. 그 다음에 뭐 건축 허가 옆에 절차도랑 뭐 사용 승인, 유지 관리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보면 됩니다. 이따가 자, 요까지 하고 쉬었다가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